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소속의 김성국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된 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이 반영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 3학회 중에 한 학회인 무역학회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잠시나마 부산시에서 항만공사 PA를 설립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 반란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 국가가 가지고 있던 해양의 총괄 기능을 항만공사로 이전하는 그 당시에 실무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평택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게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발표드리자 하는 것은 좀 전에 장시간 동안 주중국 대사님께서 한중 FTA 발전 관련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출발하는 평택항, 평택항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만 다른 거대 항만에 비하면 그렇게 시작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아주 이제 다 출발해서 기저귀는 뗐는데 이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갈 건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똘마니들하고 다니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서 갈 건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앞으로 이 항만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겪었던 최초의 부산 PA를 만들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 모델을 한번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낮의 항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항만과 도시는 전혀 별개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OECD가 2013년에 낸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항만을 연구한 사람 항만 연구 따로, 도시학을 연구한 사람 도시 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항만 도시이지만 도시 기능과 항만 기능이 한참 충돌이 되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항만 관할 기능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기능들이 충돌이 돼서 상당히 피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벌어진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여러 군데서 발견됐는데, 그래서 OECD가 서두에 헤딩에 이런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항만과 도시는 역사적으로 강하게 밀접되어 있으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항만의 진행된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도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뉴욕과 같은 도시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항만이 필요 없이도 우리끼리 간다 하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항만이 없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만 있으면 무조건 발달하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항만을 보다가 항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런던이라든지 또 이쪽에 베를린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런던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잘 나가던 항만이 항만 조체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형태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시 기능에 필요한 항만 기능이 뭔가, 항만 기능이 필요한 도시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등락을 거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쉽게 말하면 고성장 지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일본의 모습이 우리가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두 가지를, 대표적인 도시가 코베 사례가 되겠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여하튼 항만과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뒤에 탈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2006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뉴욕, 홍콩과 같은 거대 도시, 항만의 기능도 크고 큰 도시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항만 기능, 요 사각형이 항만 기능이고요. 이 도시 기능입니다. 항만과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06년에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배후지 기본계획, 우리나라 중심 봤더니만 우리나라는 부산이 크기도 크고 항만 기능도 잘 되어 있는 전국의 목적 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평택항은 이렇게 2006년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물동량에 따지면 항만은 도시의 적이 아닙니다. 항만이 큰 물동량이 클 경우에 부가가치와 고용들이 많다는 건 역사적으로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평택 당진항을 적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평택정 당진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칭 평택항이라고 하지만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는 2조 6천원의 투자를 하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1조 4천이 된다는데, 이것은 다른 항만에 비하면 규모가 한 15% 정도 높게 나오죠.
비교적 적당히 투자하고 효과는 나름대로 괜찮다는 항만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영향은 아까도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중국에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상황이 31%가 우리가 증가됐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효율 뽑는 게 자동차, 전기, 기계제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만에서는 항만망과 혹은 항공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 평택과 같이 카페리, 인천과 같이 카페리가 주력이 안 됐을 경우에 한 7, 8, 9일 소요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화물과 사람과 이 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약 한 2일 정도 짧아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 서해안 항만이 상당히 강점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당나라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해안 쪽이 거리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한중 FTA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과연 평택항만 이런 생각을 하냐?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남바 완투 항만이 부산 인천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기한도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또 나름대로 경쟁이 되니까 좀 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기선 때문에 초대형화 과거보다 불과 1990년대보다 규모가 3배 이상 커진 항모급 이상의 선단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허브 항만의 개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중국 상하이와 비교해서 살아남을까 의문인데 특히 P3 선대가 평택에 들어올 것이니까 관한 문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도 활동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 4대 항만은요 단순히 화물 간에 화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처리한 항만 그리고 경쟁은 지역 간 경쟁 그 다음에 조직 간의 경쟁에 살아남는 항만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물건 처리한 항만에서 이렇게 전 세계 리딩 아닌 야경을 가진 곳이 10곳 중에 7곳이 전부 다 항만입니다.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격심한 경쟁에 대해서 되는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왜 격심하냐? 지금 현재 보시면 1980년대 1, 2, 3, 4위 5등 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동량은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특히 1980년대 아시아 최강 포백 일본 같은 상황을 보시면 지금 0.38%에서 10%가 1%대로 미만 추락을 했고요. 이 나머지 있는 이 항만들은 거의 다 활동이 됐고 그 대신에 부산행 치고 올라오고 1980년대, 90년대 특히 80년대, 90년대 초에는 중국에는 절대 컨테이너 항만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진단까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나빴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순위바꿈이 다 됐기 때문에 위치만 좋다고 해서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선진항만은 어떻게 조여야 될 거냐? 우선 배후지에 있는 경제권이 가장 중요하겠죠. 고대 황항에 특히 5, 6세에 가면 이 당진이라는 이 지역이 한국에는 당진, 일본에 다라츠가 있습니다. 두 개 지역입니다. 이게 중국이 그 당진이 강했을 때는 당나라 강했을 때는 저쪽에 근접해 있는 나라. 지금 현재 황항해권이라 해서 특히 북중국에 있는 도시들이 거대하게 성장하니까 옛날에 다시 5, 6세기의 라인들이 다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튼 주변 경제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허브 항만의 개념인데요. 아까 거대한 컨테이너 허브 항만은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도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허브를 탈락시키려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허브 항만에 부산항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낮은데 이게 컨테이너 중심성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맞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다행히 평택항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특화돼서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다. 항만간 지금 특화가 필요하다. 며칠 전에 그 허달핀 허씨 지수로 조사를 해보니까 항만 집중도는 20년 동안 분산되고 있고 금액문으로는 이 한 항구에 고부가치 항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항만으로 갈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건가? 지금 이게 대부분의 항만이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교역했다가 항만을 중심으로 한 가치체계 형성되고 거점 항만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두바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평택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산항도 있고 인천항도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지금 아시아의 허브라고 하는 두바이도 완전 깡초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예 새롭게 출발하니까 확실하게 새로운 개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평택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이 사실은 이 시도 안 하고 있고, 뭐, 여러 부서도 안 하고 있죠. 항만은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대 절대 싫은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맨하튼 소주의 크루즈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피드 시에어 스페이스 방문가 보면요. 항공모함을 이쪽에 크루즈 부두에 갖다 놓고 공항 관광청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항만공사를 지금 단순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9.11 테러 났을 때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주인은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고요. 케네디 공항을 포함해서 공항도 5개, 교량. 항만공사가 항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 없이 지역은 평택 당신항인데 관리 주체가 너무 많아요. 모두 다 자기가 항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빨리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었다고요. 지방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 나가자. 지중해를 가는데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고 그거는 토론하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 교류도 지금 이미 울산, 부산을 비롯해서 환항역과는 10년, 20년 이상 공을 들여 하고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에 빨리 편입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각 홈페이지인데 아직 도지사께서 세부 공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항만 공약은 좀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세부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경제분석실장을 있는 도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이 이코노믹스 경제개혁에 따른 한국자동차산업인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이코노믹스의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최근의 어떤 발전, 변화, 그리고 우리 그게 맞는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개혁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시간 제약상 이코노믹스에 관련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믹스의 추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그동안에 중국은 투자, 수출 중심의 어떤 성장, 아주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고도 성장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제 구조적인 이제 불균형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중국은 강력한 중앙 정부의 어떤 통제 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의 산업, 기업이 전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이 경제 각 분야에 다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의 어떤 효율성 문제가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제의 여러 가지 이제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양극화입니다. 소득 간, 계층 간, 노동 간,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의 어떤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슈가 이제 상당히 크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부패가 이렇게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정부가 모든 경제를 다 통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구조를 깨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경제 쪽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코노믹스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스가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중심이었던 성장에서 이제는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 내수, 소비 중심의 어떤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 가장 그 크리티컬한 그 어떤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그 시진핑 정부 이전에는 그 바오바라는 그 정책, 최소한 8% 이상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장 전략을 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7%도 어느 정도 뭐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구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의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를 이제 각각에 이렇게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 구조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는 이제 소득 분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터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극화의 이슈를 뭔가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10월달에 나왔던 383 보고서 이게 이제 3중 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거기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시장 시스템을 완비해가지고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 다방면에 그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과제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구조 조정일 텐데 산업구조 조정을 저희가 크게 이제 자동차, 철강, 조선 이 세 가지로 놓고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그동안에 이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과잉설비 문제 그리고 과도한 경쟁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이제 M&A를 통해서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 간의 그 M&A를 통해서 그 거대 기업을 만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의 경제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게 이제 concentration ratio인데요. 그 산업 집중도 최소 10개 기업 정도로 대기업으로 통합하겠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산업 집중도 10개 기업의 산업 집중도를 9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철강의 경우는 60%, 조선의 경우는 70% 이렇게 기업의 규모를 일단 키우고 그 산업을 좀 더 몇 개 기업으로 이렇게 재편하겠다는 그런 게 하나의 그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산업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힘을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이제 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개혁은 크게 보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서비스를 중국 이 경제에다가 이제 도입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3단계 그 개방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먼저 중국 기업을 해외 쪽으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를 이제 국제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쪽 부분의 국제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 부분이 하나가 큰 이제 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개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개방의 순서는 부동산, 주식, 채권 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이제 만들면서 저기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테스트해서 얼마만큼 자본 개방의 어떤 충격을 우리가 스스로 흡수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을 이제 보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 강화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중심으로 이 경제가 이끌어지면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소득 분배 비율이 한 7대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포션이 한 3밖에 되지 않았는데,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5대 5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어떤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을 민간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임금 상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확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FTA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상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한중 FTA, 한중일 FTA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은 RCEP를 통해서 지금 이런 통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9년 이후에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규모가 됐고, 내년도에는 연간 한 2,400만 대 정도 팔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 1,500만 대 정도 팔리는 시장이 팔리고 있고, 유럽이 1,400만 대 팔리는 걸 감안해 보면 2,500만 대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큰 시장인데 도대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뭘까를 해보면, 첫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소위 하기에는 동부 연항에 있는 그 일선 도시들, 여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쪽은 가급적이면은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서부 지역이나 2, 3선 도시 쪽으로 지금 자동차 수요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소형차에서 이제 준중형 이런 쪽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점차, 중형 세단, SUV, 고급차 이런 쪽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다른 쪽은 상당히 많이 따라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계 기업과의 기술 격차라든지 또는 경쟁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는데, 한 가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이게 유난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소위 하기에는 룰을 바꾸자. 게임 체인저의 어떤 역할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중국의 전기차 시황경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기차 시황경차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지금 높여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기업을 특정시켜가지고 그 기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이제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독점 규제를 상당히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콜 규제라든지 또는 품질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기아차만 놓고 보시면은 2013년도에 우리가 한 11만 대 정도 중국에서 팔았는데, 지금 작년에 162만 대, 금년에 180만 대, 조만간 지금 200만 대를 지금 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승량률을 보면 과거 한 10년간 31%의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가 이제 3공장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기아차도 지금 3공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지금 비약적인 발전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대 속도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분명히 향후에 고급차와 MPV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어떤 차급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차급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것이 중형 이하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던 그런 거였고, 향후에 이 고급차, MPV 이런 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되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이 지금 연비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이 규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다운 사이징 이게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독점 규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준법 경쟁이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노사 갈등, 특히나 이 공회에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기업들의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FTA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 결국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문호를 열어달라는 이야기고 자기네들은 지금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걸 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중국은 자동차를 초민감 품목에 분류를 시키고 한국은 자동차를 일반 품목에 분류시켜달라는 게 중국 쪽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품 산업 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김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향, 이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이기 때문에 3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중 FTA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입장에서, 이 정부적인 입장에서의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 입장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한중 FTA의 경기도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중 FTA 앞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저희가 2012년도 5월달에 FTA 협상 개시된 이후에 12차 협상이 개시되었고 7차 협상 때 전 품목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방하자 이게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APEC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 이번 2015년도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초민감 품목금이 개방된 품목의 한 10% 정도로 내 합의를 봤는데 한미 FTA랑 한EU FTA의 경우에는 0.2%, 0.4%.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초민감 품목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협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 중국 쪽을 보게 되면 전문적 서비스 개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국과 FTA 추진했을 때 17개 업종에 대한 서비스 전문직을 개방하자. 그런데 결국은 3개 업종에 대해서 협의를 봤는데, 그냥 수의사, 건축사, 엔진 장사,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봤는데, 중국 쪽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한의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동식물 검역 절차면 제도 개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가격 전염병 때문에 지금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도 병충해 때문에 사과, 배, 포도 같은 그런 채소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수출 강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중 FTA 양국 입장에서는 자료로서 그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한중 FTA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기에 앞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FTA 체결국가의 수출 비중, 앞에서 47개국가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 비중이 전 세계 수출액 중에서 약 38.1%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약 70%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된 국가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경기도의 수출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10년 전에 한 20%에서 31.9% 상당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중국 무역 흑자가 그 전기전자와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제품 등이고 무역 적자가 철강, 금속, 농림수산물, 화학제품, 생활용품, 섬유 이건 전국하고 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만 특히 섬유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의 대세계 수출 무역 수지가 약 4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는 반면에 중국에는 한 6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품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축산물 중에서 소고기와 과일, 한미 FTA가 축산물 중에서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이 쟁점이 되었다면 한중 FTA는 축산물 중에서 닭고기, 산란개, 그 다음에 곡물류, 채소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이 건목제도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뭐 수입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닭고기가 그 경기도의 전국도의 비중이 20%에서 25%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볼 거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산란계, 곡물류, 채소류, 김치 등도 경기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김치의 지금 수입 관세가 한 20%에서 25%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 철폐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중국의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기도의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이 이건 전국에 피해보는 그 부분이랑 거의 유사한 품목입니다만 경기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설 채소에 해당되는 뭐 배추, 상추, 파 이런 부분에 상당히 피해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배는 지금 현재 수입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타협해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대의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볼 것이다. 경기도는 10년 동안에 단지 내 기호식품이 수출 증가율이 12배 정도 증가했고 농산가공품이 한 3배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중국의 고소득 층에 대한 그 전략으로서 이 기호식품과 농산가공품에 대한 그 수출 증가 효과는 비교적 클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서 이 기호식품과 농산가공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급 의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게 되는데 전체 섬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좀 낮기 때문에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경기도의 섬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류, 저가 제품이라는 의류나 섬유 제품 등 상당히 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섬유사, 뭐 실 바탕으로 하는 뭐 그런 섬유사 같은 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그 전 세계에서도 그 경기도에서 직물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물에 대한 수혜는 예상이 될 것으로 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우리나라의 그 중국 내 그 현지 부분을 통해서 생산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그 자동차 관세 철폐에 의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큽니다만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다. 단지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 수혜를 크게 볼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화성,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계류는 이 중국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한국은 적극적인 입장으로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업기계, 정밀기계, 뭐 기초산업기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계 요소나 공구, 뭐 금융 이런 건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입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중국이 한 전략성으로서 앞으로 키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뭐 신설도 하고 증설도 하고 있는데 FTA가 됨으로써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는 뭐 합정수지, 뭐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합정수나 플라스틱 분야에 상당히 그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정밀화학 분야는 화장품을 비롯한 정밀화학 제품이 상당히 크게 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스틱 가죽 제품, 플러스가 보고 생활용품은
저가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발, 가방, 의자, 특히 내 침대, 가구, 근데 가구 산업도 경기가 상당히 포진되어 있으면서 가구 산업도 좀 피해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서비스와 경쟁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 이동의 자유화로서 우리가 선진국에게 제안했던 전문 자격증의 상호 인정을 해달라는 요청했듯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해달라. 그래서 중국이 뉴질랜드하고 FTA로 취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서 중국 내 인력을 많이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전문직 자격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허용이 된다면 인력 이동이 자유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전문직 자격증 가진 노동시장에 상당히 피해가 볼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문직도 중국 내 진출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피해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경기도 상업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연평균 1조 4천억 정도다. 경기도의 총 생산액이 한 800조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 0.1% 정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경공업 자파나 농광식품, 섬유도 이런 부분은 크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농업에 미치는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농광식품이 한 390억 감소하고 그리고 농립수산물이 한 600억에서 900억 정도 한 10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농업 생산액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로 감안한다면 한 2, 3%, 3, 4% 정도 이 피해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도의 정글대의 비중이 큰 배추, 상추, 파김치, 설랑개 등에서 가장 피해가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도 대응 방향으로서 경기도에서 FTA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매년마다 FTA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과의 FTA 대책에 대한 대응 방향의 좀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비스 분야의 대책을 수립하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재산권이 중국 내 어느 협상을 통해서 확립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의 중국 내 특허 출원이나 특허 보호나 이런 걸 할 때 컨설팅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에 좀 더 지원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이동 자유화의 전문직 상호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했을 경우에 전문직들의 상호 이동에 대한 경기도 일정의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피해 대책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강한 농가공식품인 경우에 막걸리, 장류, 된장이나 고추장, 인삼, 떡 등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중국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피해 업종인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섬유 생활용품 같은 것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섬유나 생활용품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나 한미의 FTA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여기에 가공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이 안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때는 개성공단이 여기에 가공 지역,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도 피해적인 섬유나 생활용품을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게 12분 걸렸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경기도의 무한한 가능성. 당신의 내일을 움직일 에너지가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는 12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농림어업부터 제조업, IT, 지식기반 산업, 수도권의 관문 평택항까지 다양한 산업의 에너지가 역동하는 곳. 반도체, LCD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경기도에서 성장한 대기업은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의 허리를 든든히 받쳐줍니다. 그래서일까요? 경기도의 GRDP는 2천억 달러로 체코, 카타르,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풍부한 시장 잠재력과 우수한 인프라. 이것이 바로 경기도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수도권 2,500만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15억 동북아시아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관문 평택항을 비롯해 4개의 관문이 근접해 있으며 고속화도로와 광역철도망 그리고 향후 개통되는 GTX는 대한민국 곳곳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깝게 만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도 바로 경기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제조, 연구시설이 대거 집중되어 있고 현대 기아자동차는 경기도에서 혁신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LCD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2015년까지 1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광교 테크노밸리는 IT, BT, NT 등 첨단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돼 R&D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안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밖으로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맺어 세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45개) 국가의 FTA 체결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8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Local government give us all the support, the necessary support during the investment period, which also was for us fundamental. 경기도에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 평택항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국내 총생산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는 평택항은 호승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12개와 지방산업단지 114개, 그리고 외투기업 전용단지 8개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천안, 대전 등 대도시가 반경 8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의 서해안, 경북, 동서 등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물류 수송을 약속합니다. 한 예로 서울에서 부산항과 평택항의 왕복 내륙 운송비를 비교해보면 부산항은 130만 4천 원, 평택항은 36만 4천 원으로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 약 71%의 내륙 운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위해, 영성, 일조, 연운항 등의 카페리가 운항되고 있으며 매년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종합 물류 클러스터로 개발될 평택항 배후단지는 전세계 자동차의 인도전 사전검사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1단계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 등을 취급하는 물류센터가 활발한 물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단계 배후단지는 제2종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하여 업무, 주거, 의료, 문화,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 고덕산업단지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경기도와 평택항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세계를 만나는 창이 됩니다.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곳. 경기도는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거점이 되기를 꿈꾸며 미래로 또 세계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